안녕하세요. 평화를 잇다 인문학 강연을 맡은 예술학 박사 김연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화를 위한 전시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은 난민 전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난민은 모국의 내전과 종교 박해 등으로 인해서 생겼는데요. 현재는 중동 지역의 내전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문제가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2015년 발표한 연가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난민들의 유럽 유입은 급격히 증가해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이동을 보이고 이들이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실종되기도 합니다. 유럽으로 진입하더라도 나라마다 난민 보호 정책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국경 봉쇄로부터 또 정착을 도와주는 국가도 있고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그런 가운데 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소식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의 소식들이죠. 이들이 모두 공포에 의해서 그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요. 아프간 남동부 칸다하르 국경 지점이 이전에는 무역업자와 여행객들이 많았던 곳인데 이제는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서 수천 명의 난민들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고에 의하면은 인접국들이 받아주는 그런 아프간인들을 이제 받아주는 숫자들은 이제 다음 표와 같은데요. 가장 가까운 지역인 파키스탄이나 이란에서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독일은 패전 국가의 영향, 이제 자신들의 어떤 과거 경험 때문이 아니었을까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좀 더 지도를 놓고 보면은. 주로 우리 중동 지역이 가장 난민이 많은 지역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시리아와 국경지대 그리고 이라크와 쿠웨이트와의 내전 문제로 인해서 있었던 것이 이제 국제전으로 비화되었던 이라크전 그리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면은 중동 지역이 가장 많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뭐 종교로부터 시작됐지만 정치와 내전으로 이어지고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전시는 주로 시리아 난민에 관한 전시인데요. 시리아는 어떻게 난민이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최근에 기원으로 올라가면 2011년도에 민주화 그래피티를 그렸던 일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그래피티라는 거는 자유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담벼락에 자신들의 이제 불만이나 이런 이제 구호를 그려놓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식의 전시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국가에서는 이제 또 그게 문제가 되어서 10대 아이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전 국민이 이제 이들을 풀어줘라라는 이제 그런 민주화 시위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시위대에 대한 과잉 진압 그리고 또 저항 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 퇴출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로 이제 번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순위파 시아파 사이에 종파 갈등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아랍 주변 국가들이 서로 편을 들거나 이제 국제사회로 이제 개입이 됩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국제 대리전으로 비화되면서 현재까지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래서 시리아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인구 절반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피난길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그리는 장면은 바로 그 수용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리아 작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이 한국에 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연남동에서 이 전시를 5작가가 했습니다. 근데 이 전시 의외로 이제 이 작가들을 이제 전시를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호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감수성, 각각의 그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어요. 제목부터가 Do fish ever get seasick라고 해서 물고기들도 멀미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인 거죠, 그냥. 난민보트라고 생각되는 그 보트를 타고 가는 그런 자신들의 상황이 물고기들에게도 말을 거는 거죠. 너희들도 멀미를 하느냐고. 시리아 내전 시기에 고향을 떠나 있던 작가들이 여러 땅을 거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리아 하면은 기원전 3000년경에는 그 수도 다마스쿠스가 바로 고대 문명의 발원지이기도 했고
다른 이제 문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리아를 떠올린다면 난민이나 또 지중해 한가운데 보트 또는 황폐해진 땅만을 연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스테레오타입으로 여과된 이미지들은 이런 것들이지만 그런 구호 대상이 아니라 이 전시에서는 또 그들만의 어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제 작가들의 예술을 보여주고 우리의 생각을 편견 없이 바라보게 하는 전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1차 대전 때의 극한 상황에서 일기장을 남겼던 소녀 키티라는 일기장의 주인공인 안네 프랑크가 떠올랐는데요. 1929년 출생한 이 소녀는 독일의 유대인이었고 나치가 네덜란드를 지배한 시기에 자신의 은신처에서 일기를 쓰고 일기만을 남긴 채 사망을 했죠. 이후에 그 책들은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 일기장들이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때 그 아버지가 은신처를 마련해서 비밀 다락방에서 2년 동안 지냈을 때 일기장이었죠. 이럴 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비서였던 이제 미프 기스였는데 일기 속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미프의 배려 속에 있다라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기를 쓴 3일,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일기를 쓰고 3일 후에 익명의 제보자의 밀고로 게스타포가 밀어다치고 또 다락방에 살던 그 다른 가족들과 안네의 가족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 가고 나서 미포기스는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숨겼다기보다는 아이지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또 나중에 돌아오면 주겠다는 생각으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는 안네 프랑크 16살 생일을 석 달 앞둔 어느 날 발진티푸스로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사망을 하고요. 그 가족 중에 이제 아버지가 남아서 일기장을 나중에 출판하게 됩니다. 이제 거대한 악과 직면한 인간 영혼에 대한 증언이라는 이제 부제가 걸리게 되죠. 최근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일기장에 그 가려진 2페이지가 있어서 그걸 또 복구를 해서 봤더니 이제 거기에는 어떤 그런 사춘기 소녀 많이 느끼고 또 관심사들 이런 이제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자신이 이렇게 안 보이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들은 이 극한 상황에서도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기장 어느 부기퉁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는 일이 허락된다면 나는 뭐 이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일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작가들을 이제 좀 편견 없이 바라보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자신이 이 물속에서 편안하게 유영하지 못한 그런 이제 물고기처럼 멀미를 하는 그런 상태를 자신의 어떤 부유하는 상태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시리아나 프랑스, 세르비아 등에서 둥지를 얻어서 살지만 이들은 이방인이고 또 항상 떠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고향이 지리적 의미의 고향이라면 이들은 그곳을 다시 가고 싶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인간의 어떤 다양한 면모들을 볼 수 있는 그 작품들을 보시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작품 옆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알카이알리의 그 완벽한 가족입니다. 이 작가는 제목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완벽한 가족을 원하지만 사실 이 그림 자체에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딱딱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모순된 어떤 그 자화상일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자신의 남다른 성장 배경 또 이런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그 색채나 이런 감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약간 스페인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중동 지역의 느낌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혼재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자신은 세르비아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또 유고슬라비아의 분쟁 때문에 또 위협을 받다가 또 시리아를 떠나고 또 시리아가 지금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또 두바이로 가서 또 2년 거주하다가 다시 세르비아로 돌아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그런 이제 작가가 인터넷과 매거진에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이제
많이 영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이유는 이제 여러 지역들의 어떤 전통 문양을 차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작업에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도 뭐 이제 경복궁이나 인사동 같은 데에 주로 이제 전통 문양들이 많아서 거기에 이제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이제 작가였습니다. 이건 아까 두바이에 있을 때 두바이에 오니 너무나 평온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느낌. 자신의 얼굴을 종이에 찍어서 포토샵으로 필터링한 작업입니다. 작가는 이후에도 난민보호센터 같은 NGO 단체 그리고 유럽의 비영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이 3개국을 하기 때문에 통번역가로도 활동을 하고 또 일부러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이제 그런 경험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그들을 돕고 또 다른 문화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나누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작가는 여러 언어로 번역한 책들을 발간을 하는데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에서 그의 책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가는 조약돌로 만든 이제 작품입니다. 왜 이 작품은 재료를 조약돌로 했을까요? 네, 느낌이 오시죠? 이동을 해야 하니 정착해서 캔버스에 그리는 붓과 유화 이런 물감 재료가 아니라 언제든지 움직이면 구할 수 있는 조약돌, 그리고 조약돌로 만들었다가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전 일단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작가의 상황이 재료를 결정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내용에서도 보면 작가는 오히려 평화로운 그 오른쪽 작품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죠. 달과 토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설화라고 하는 것의 소재일 텐데요. 설화는 전 세계가 약간 공통적인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작가는 아마도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 오히려 고향 또 그 지역의 평화 이런 그 갈망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작품은요, 왼쪽은 자신의 내면을 그렸을 것 같은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비해서 같은 풍인 거는 알겠는데 오른쪽은 뭔가 가족의 어떤 따뜻함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거 역시 그 작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 감정, 즉 예술 형식 안에서 이렇게 뒤섞이는 감수성이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시리아는 이제 결국 시리아의 내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7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휴전 합의로 인해서 살짝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현재까지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가 더 크게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시리아 내전도 이어지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주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선 지금도 이주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세계 모든 국가가 당면한 공통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종교로 인한 전쟁과 난민. 우리나라도 이미 전쟁으로 인한 난민을 경험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처음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 국가들은 사실 종교 갈등이라는 것이 이들은 같은 아브라함 조상을 섬기면서 이제 모세 유니버스라는 이제 그런 공통된 세계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면서 아이러니하게 더 많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국가와 유럽의 전쟁은 십자군 원정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게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 종교적 명분이 이제는 또 다른 이제 문제 또는 정치, 경제적 이권으로 이제 비화되는 것이 이제 요즘의 실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삼각 무역을 통한 흑인 노예들의 문제인데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삼각 무역을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흑인 노예는 언제부터 노예였을까요? 아마도 이 설탕을 만드는 그런 역사에 의해서 삼각무역에서 이제 흑인 노예로 끌려가면서부터 시작되었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노예. 그 다음 1, 2차 대전 때의 그 제국주의가 약소민족 국가를 침략했던 사건.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식민주의를 반영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전시에서 그 식민주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론들과 함께 오늘 보실 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즉, 이제 탈식민주의라는 관점에서 전시를 보시겠습니다. 이 전시는 2018년도 시립미술관에서 열렸었는데요. 7명의 작가가 모두 전시를 했고, 같은 이제 주제하에 보이스리스라는, 즉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들리지 않을까요?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좀 어떤 사람들이 말할 수 없고 말해도 들리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시대에 억압되고 배제된 존재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조명하는 그런 전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난민들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번 전시를 이제 살펴보면 오즈겐이라는 이제 작가는 무함마드라는 13세 소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청각 언어 장애를 지닌 무함마드가 IS가 이제 진압을 했을 당시에 그들을 탈출하면서 겪은 일들인데요. 이 아이는 언어 장애를 가졌지만 이런 몸짓으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탈출 당시에 긴박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가 이런 이제 영상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무함마드의 이 언어는 전쟁에 반대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쿠르드족 난민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쿠르드족은 시리아의 아까 지도에서 보면 시리아 북쪽 지역에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나라는 없는데 굉장히 큰 거대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난민일 수밖에 없는데 신분을 인정받으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왔다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지 않은 곳에 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안전한 곳이라고 규정지어진 곳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이 타자를 구분짓는 사고와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히와키인데요. 이라크 작가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이 서구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술이란 말은 하지 않고 단지 도구로서 작업을 하고 있고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라면서 이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요, 한여름밤의 꿈인데요. 이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원작이기도 하고, 그걸 차용한 것이고, 그 다음 차용은 이제 맨델스존이 작곡을 했죠. 한여름밤의 꿈.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서, 촬영지는 어디냐면 탄자니아입니다. 이 지역은 아프리카. 그래서 노예무역의 중심지였고 독일과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그 지역에서 기차역에서 이 작품을 돌리는 것이죠. 서구 작가의 작품을 돌린다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여줍니다. 두 가지 영상을 편집했는데요. 이런 그 한여름밤의 대사, 셰익스피어 원작의 그 대사와 또 달 착륙 기록의 영상을 편집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레 공연의 장면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제 보여주면서 이 기차역 벽면에 투사하는 이런 촬영을 통해서 식민과 피지배, 중심과 주변부의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작품입니다. 아까 그 아프리카 노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그럼 이 삼각무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매일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인 설탕. 이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거죠. 원래부터 설탕이 아니었고, 그럼 이 사탕수수는 원래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재배돼서 이미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 콜럼버스가 1492년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에스파냐에서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 사탕수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탕수수를 유럽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설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직물, 총, 화약, 담배 이런 걸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이 생겨나게 되고 노예 사냥이 생기고. 그런데 이걸 어디서 만드느냐? 아프리카는 풍토병이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대륙인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이제 여기서 농장을 만듭니다.
생산의 3요소인 이 토지, 그리고 유럽의 자본, 아프리카의 노동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 설탕인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예들은 길게는 6개월간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 안에 400명을 태우고 또 그 한 명 한 명의 공간은 매우 좁았다고 해요. 가다가 사망한 노예가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설탕을 또 팔고 해서 얻어진 수익은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탕으로 자본을 축적해서 또 이후에 또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금이 되겠죠. 오늘까지 누리고 있는 부는 어떻게 보면 이 설탕이 시작이다라고 해서 자본주의 시작을 이제 한강무역이 핵심이다라고 말한 이제 이 마르크스의 말도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2007년도 12월 27일 노예무역 희생자 국제 추모의 날로 결의를 하게 되죠. 이 노예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이제 식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것을 이제 탈식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식민주의는 이미 이제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정치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포스트라는 말이 붙어서 이제 여기서 후기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또 벗어나기 위한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들은 이제 제국주의 지배 이전에 자국 문화를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탈식민주의 문학을 시도합니다. 식민지 이후의 상황에 놓인 그런 이제 갈등을 또 모순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제 프랑스령 섬 출신인데 흑인 평론가죠. 토착민의 관점에서 이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도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책들이 제3세계의 이제 정치 사상에 영향을 주고요. 이런 이제 탈식민주의는 사실 이제 실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담론이 나오는데 크게는 두 가지. 즉, 본인 자신. 즉, 제3세계가 주체가 될 때는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서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해자의 반성이라는 이제 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매우 다른 이제 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세 사람만 소개를 하면 간단히 호미바바라는 사람은 이제 소문적 모방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거기에 문화를 같이 어떻게 따라하는 게 모방일 텐데 모든 문화는 선진 문화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어떻게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들의 혼성 모방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다음에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 그다음에 인도의 탈식민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인 가야트리 스피박, 이렇게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 제목이 보이슬리스였는데요. 또 여기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어떤 영화가 이제 장리 고달의 옛날 영화가 좀 떠올라서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여기 특이한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만사 형통이라는 72년 작품에서 수세지 공장의 파업 기간에 기자가 여성 노동자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이런 뭘 질문하면 이제 이 여성의 노동 조건, 상황, 뭐 생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 인터뷰의 그 취지나 들으려고 하는 답을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인터뷰는 그래서 이 대답을 이 영화 자체는 인터뷰를 볼 수는 있는데 그 인터뷰에 응하는 여성 노동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여성 노동자의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말해도 그 답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목소리는 아닌데 내용은 다 맞고 결국 이 판에 박힌 그런 증언이 모든 인터뷰들이 다 그렇다. 그런 인터뷰들은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데 결국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이스리스, 즉 그 목소리를 언론에서 듣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진짜인가? 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아, 저런 일이 정말 있어? 우리가 어떤 보도를 볼 때 즉 관음증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닐까?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원하는 만큼 말할 수는 있지만 곧 사라져버립니다. 즉 듣기는 하지만 소리 없는 생각의 형태로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관적으로 또 착색되고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언어의 이미지에 유혹당한 그런 것들 또는
그래야만 하는 현실을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음성 없이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가야드리 스피박이 말해준 것이 언제나 들리는 것은 아니다. 서발턴, 즉 하위 주체들은 말할 수 있는가? 정답 말할 수 없다 이죠. 그래서 이 보이스리스라는 이제 전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7명 작가 중에 아까 그 홍승명 작가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작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같은 여러 요소들을 부분과 전체라는 이제 철학적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즉, 주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건데요. 이런 주변의 모티브는 이제 부빈 이미지를 전체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인터뷰나 모든 것들, 보도들이 다 말을 하지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한계를 드러낸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설치 작품을 비롯해서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작품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이드스케이프, 메모리스케이프, 사소한 기념비, 그리고 장밋빛 인쇄. 하지만 이 4개가 사실은 거의 다 이제 같은 주제나 일관된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 아까 7명 전시에서에는 이제 사이드스케이프가 주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작품들이 4가지가 전부 다 좀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시립미술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었던 이 작품, 이제 사이드스케이프라는 이제 가장자리 풍경인데요. 실제 풍경이 아니라 사건, 사고의 현장을 담은 보도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보도사진 중에서도 알아볼 수 없는 끝부분, 옆 가장자리, 그 부분만을 이제 발췌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그냥 색감 자체는 중성의 색깔, 약간 뭐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이런 위에다가, 그런데 주제는 어마무시합니다. 이 제목이나. 시리아 난민입니다. 그래서 전쟁, 테러,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이렇게 주변들을 이제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는 낼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 보도사진 역시 이런 본질이 가려지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현상을 보면서 총체적 이미지로 이제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비판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바다 풍경 시리아 난민이라는 작품을 확대해 보면요,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에 난민들의 얼굴이 조금씩 있어요. 헤엄을 치고 있는 이제 난민들의 머리 부분만 살짝 보여요. 아주 가까이 자세히 가야만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하얀 부분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지워지는 난민의 존재를 이제 은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홀로 이제 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난민들은 하얗게 처리됩니다. 시리아에서 그리스로 망명을 시도한 이런 난민들의 이야기를 주로 이제 회화로 표현했는데요. 또 다른 작품은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작가 노트에 보면은 2009년도에 그리스의 레스보스라는 섬의 이 마을에는 스클라시카마니아스라는 그런 곳에 난민들이 탈출해서 이곳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행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도왔는데, 이들의 이제 수입은 모두 관광이었는데, 이렇게 난민들을 도우니 이들이 와 있으니까 관광객이 오지 않고, 그래서 이 주민들의 70% 이상이 지금까지 실직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시리아 난민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들의 3,000명 작은 마을까지도 뭐 손쓸 방법은 없는 것이지만 이들의 입장은 참 난감한 거죠. 단지 공경에 빠진 이웃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자신들은 이제 생계를 잇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니, 자,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불행들, 우리는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얘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그리스 주민들이 다시 난민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또 다시 온다면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작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우리의 공감을 이제 심도 있게 풀어보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작품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그리스로 넘어온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관광 산업이 이제 잘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생계 위협을 받는 그 지역을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 얘기들은 아무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그 주민, 그 지역. 그러니까 이건 시리아 난민을 작품했다기보다 그들을 받아주어서 이제 생긴 문제점이 있는 그런 생계 위협에 빠진 어떤 지역을 이제 그려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얗게 된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주민 문제. 그 연작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제 왼쪽은 난민들이 헤엄을 쳐서 오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그들을 구해주는 난민들을 구조하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스케이프라는 것은 풍경의 연작인데요. 곁에 있는 풍경은 일부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풍경에 붙인 이름이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역사적 사건에서 배제된 이들의 모습, 또 부분과 전체, 중심 주변, 또 기억의 재조직 같은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중심에서 연루된 상황과 조건들은 사실 거시적인 틀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 사소한 기념비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 연작인 사소한 기념비나 뭐 사이드스케이프나 사실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관심 갖지 않는 주변을 살펴본다라는 의미에서. 즉, 누구나 주목하는 스펙터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을 화면 중앙으로 가져오는 이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역사적 사건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되새기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에 보면 칸다하르 지역, 바그다드 지역,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제 칸다하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제 작가가 탈레반 공격을 현장을 담은 그 보도 사진의 한 귀퉁이를 찾아냈는데요. 이거 작품만 봐서는 거기가 어딘지 무슨 사건이 있는지 그냥 평화로워 보이기만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지역은 이제 칸다하르라는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지도에서 보면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이제 국경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사투를 벌이는 그런 곳에 지금도 이제 한참 진행 중인 그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피라미드를 그려냈다는 것. 이들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드 풍경들을 모아서 큰 작품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그림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사건의 진실은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존재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작품은 이제 메모리스케이프, 즉 이제 사고 현장, 팽모, 연상되는 게 있으시죠? 네, 세월호 사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수집한 그런 오브제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메모리, 기억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이드스케이프가 보도사진에 발췌한 이미지라면 메모리스케이프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오브제에다가 또 보도사진에서 추출한 이미지, 그것을 또 덧입혀서 결국 이제 방법으로 말하면 이제 조각과 회화가 결합된 작품일 수 있죠. 이때 사용한 오브제는 사건 현장의 목격자이자 그 기억을 담은 기념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스케이프인데 이 오브제가 또 부식돼도 나중에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겹 그 캔버스의 천을 겹겹이 쌓아 붙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사소한 기념비로 되는 과정은 바로 그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텐데요. 그 이후 3개월이 지나도 그곳에 갔을 때 아무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너무 답답한 심정에 왜 저걸 모를까 하면서 항구 주변에 있는 조개 껍데기들을 보면서 그들은 알고 있을까라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 이제 조개 껍데기들을 모아서 또 타임캡슐을 만들고 그것이 메모리스케이프의 이제 연장선이기도 하면서 또 자신에게는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사소한 기념비로 볼 수 있는데요. 사물의 투명한 내부로 메탈릭한 색감들이 마치 물속에서 지상으로 떠오르는 공기방울 같기도 하고 또 막 올라오려고 하는 희생자들의 마지막 호흡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응집된 분노 그리고 추모의 감정을 이 사소한 기념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04점이나 되는 작품들을 하나로 모아서 세월호 시리즈를 만드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이제 전시했던 작품의 모습입니다. 이 벽면에 있는 작품들이 304점이고 또 이 오브제들도 같이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마닐라에서도 개인전을 하는데요. 이 사소한 기념비만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해외 큐레이터가 제안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잊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때 전시 이 큐레이터가 이제 써준 글을 이제 개인전에서 소개를 한 부분을 이제 작가 노트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작가 소개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이들은 오히려 만일에 우리가 그 난민 전시나를 볼 때 느끼는 그런 마음처럼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전시를 보면 어떤 마음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어? 뭐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장밋빛 인생 시리즈인데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종사했던 영국의 제국주의자 세실 로즈. 이 우성학 연구에 이뤘던 모순들, 즉 우열을 가리는 뭐 흑인들과 백인들은 다르다 이런 연구가 있었죠. 모순된.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산업 발전 속에서 희생된 아프리카인들 그리고 현대사회 실상 이런 것들이 다이아몬드 하면 떠오르는 어떤 핑크빛 그런 것과 또 그 사이의 실상.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이제 영화가 예전에 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시에라리온 지역에 그들이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사건과 주변부 이면의 허위 구조를 이제 드러내는 어떤 작가의 냉소적인 시선을 이제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렇게 핑크빛, 즉 장밋빛 인생이라는 장밋빛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두운 실상이기 때문에 약간 화려해서 더욱 슬픈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포레버 아프리카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그 상강무역의 노예들의 선조이면서 또 현재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강제 노동에 이제 참여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작가는 이런 말도 남깁니다. 살아있는 인류의 본성은 이제 끝내 선한 생각을 가진 자본주의를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품, 사이드스케이프 장면들, 또 작가 노트에 기록한 말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자. 참아도 될 만한 것은 최대한 참아보도록 하자. 그러나 진짜 화를 내야 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 화를 내자. 네, 붉은 남쪽 바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업 노트를 살펴보는데 봤더니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살짝 가져왔습니다. 네. 물론 작가분의 허락을 받고요. 네. 여기는 2021년도니까 최근 이제 아직 완성이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남으로 내려와 죽은 무장공비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들은 정전협정 위반의 이제 빌미가 될까봐 이제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죠. 즉 죽어서도 갈 곳이 없는 영혼들의 묘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이들을 위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DMZ 전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이 출품하는 작품이 아닐까 추측을 해봐서 이제 잠시 전시 소개도 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제 떠오른 생각이 혹시 임철우 작가의 아버지의 땅이라는 이제 소설을 혹시 이제 접해보셨나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주인공인 나가 군인이 되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골을 발견을 해요. 근데 그 유골에 철사줄이 이제 감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제 오그랩되는 장면, 자신의 과거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자익운동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으로서는 굉장히 원망이 많았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또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 물사가 하얀 이제 정화수를 떠놓고 기원을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자란 이제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제 증오가 있었는데 막연히 그러다가 유골 수습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직도 그 참호를 파다 발견한 그 유골 자체에서 그런 이제 어떤 비극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을 도와주는 이제 노인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유골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노인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유골을 정성스럽게 수습을 하면서
이념 대립을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념들보다 일단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이 죽은 사람의 이제 시신을 어떻게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화를 받은 또는 이제 사랑을 이제 다시 느끼게 되는 어떤 아들의 마음, 이제 여기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또 폭력과 흔적 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미워했던 마음을 거두고 이해와 연민에게 이르게 되는 그런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다룬 소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갈등과 대립이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전쟁의 상흔을 해소하려는 이제 작가적인 노력을 예술가이기 때문에 오늘 난민전시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작가적인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은 뭘 할 수 있을까? 사람을 구하고 밥을 짓고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큐 영화 로드쇼에 참여한 이제 작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르완다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도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학살이 있었던, 그래서 영화 호텔 르완다라는 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한 작가들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1000개의 언덕을 가진 땅, 번개를 자주 볼 수 있는 나라 르완다. 여기에서 아까 잠시 소개했던 이제 작가 홍수면 작가도 이런 얘기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현두 작가, 미디어 아트로 유명한 이 작가도 역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들을 찍고 촬영하고 이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길 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잘 들을 수 있어야겠죠. 최근의 소식의 이 탈레반들의 이야기들, 이전에 탈레반이 어떤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탈레반 얘기만 듣고도 이제 즐겁을 하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으로 도망가는 이제 이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걸 알지만 이 아프간을 계속 탈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2001년도 9.11 테러로부터 시작을 돼서 미국 여객기가 뉴욕의 고층 빌딩 두 곳에 충돌을 하죠. 이 공격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잃고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놀라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계획한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로 불리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의 나름 이유가 있었다고 하죠. 이슬람 지역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사실 이 거슬러 올라가면 91년도 걸프전에서부터 이미 사흘 만에 이제 이들을 제압한 미국과 다국적군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테고요. 9.11 테러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 단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정치학자 올리비에 로이는 그런 말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프간의 사회와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대한 것은 아닌가. 바닥에서부터 사회를 만들려고 한 게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미술평론가이자 언론인인 아이사 씨는 그 시기 이후로 9.11 테러 이후로 아랍과 무슬림에 대해 생긴 고정관념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되었으며 또 예술작품에 대한 어떤 검열이 너무 심해졌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올해 약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과거의 이슬람 시대로 회귀를 합니다. 최근 한국 주요 미술관과 비엔날레 전시의 주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이런 억압과 배제, 소외, 희생의 문제입니다. 이미지로 재현된 이 주제에 우리는 다 동의를 하겠죠, 누구나. 그런데 실제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환대는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난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걱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과거의 난민이었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실제 난민 출신의 작가들이 여러 땅을 거치며 만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전쟁이 한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볼 수 있었고, 또 예술은 이들에 대한 인식을 또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평화를 잇다 강연의 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